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졌던 지난 13일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딸에게 건네줄 김밥 한 줄을 제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능 시험일 아침 서울 응암시장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경찰은 차에 치인 여성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려 했지만 딸에게 김밥을 사줘야 해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며 한사코 병원행을 거부했답니다. 시험 치러 가는 딸에게 도시락을 못 사준 게 마음에 걸렸던 이 여성은 딸에게 김밥이라도 사서 들려보내려 나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관은 어머니와 딸을 함께 태우고 수험장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딸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에야 비로소 병원으로 갔답니다. 딸의 줄인 배가 자신이 당한 교통사고 상처보다 아픈 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전라남도 담양에서 큰 어처구니 없는 화재 사고가 나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의 어느 대학의 동아리 선후배들 무려 4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부상했죠.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 심지어 화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고 후진국 그 자체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의식을 좀 바꾸고 그런 것들을 규범화하는 제도, 법의 설립 이런 것들이 좀 더 박차가 가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죠. 네, 뉴스브리핑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본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베노믹스 이거 의욕적으로 해왔는데 실패라는 것은 명확히 드러나지는데 네. 아베 총리가 곧 중의원 해산 아마 뭐 일본 전국에서는 항상 고비 때마다 이런 거 하는데 거의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그런 형국이죠. 네, 뭐 그래 봤자죠. 내년에 아마 아베 총리 교체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한 40% 밑으로 떨어지면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본은요. 우리는 뭐 여론조사 지지율 40%가 아니라 20%대라도 완력을 쓰면은 다시 지지율이 복귀되고요. 또 설령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포 정치로 그냥 밀고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유일한 묘약이 돼버렸고요. 자, 일본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질 GDP가 잠정치로 전분기에 비해서 0.4% 감소했고 연율로 환산하면은 1.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DP가 1%대 거의 2% 가깝게 감소했다는 거 이건 충격인데요. 이 사실을 플러스 성장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예측을 완전히 깬 겁니다. 국제 경제계에서도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참고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18명 가운데 경제 수축을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 당연히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다 봤는데 이거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던 거죠. 예. 자, 사실 7월부터 9월 실질 GDP를 내용별로 보면은 아베 정권 엔저 드라이브 계속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함을 표시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그랬는데. 네. 아니 미국에서 양적 완화할 때는 딴소리 하시다가 아베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 했다고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수출은 1.3% 증가에 그치고 설비 투자는 도리어 0.2% 감소를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입증했습니다. 자, 사실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3분기에는 소비 저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그렸지만은 여름 들어서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했다. 정부 안에서도 경기 상황에 대비해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이 강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돈을 잔뜩 풀면은 당연히 엔저가 진행되겠죠. 이렇게 엔저가 진행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계의 부담이 매우 큰 형편이란 겁니다. 예. 아베 정권은 엔저로 수출이 증가하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기대했지만은 생산 거점의 해외 이동 등으로 상식 밖으로 수출 신장세가 약해서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커다란 오판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외신들도 아베노믹스의 종언을 이렇게 다져냈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운명이죠. 네. 아베노믹스는 끝났다라고 네. 외신들이 지금 종합평가를 내렸는데. 네, 곧 아무개노믹스도 우리는 지금 종언을 사망 선고를 받은 그 방식대로 하겠다고 이제 막 터널에 초입부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망한 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참 이상해요. 무슨 무엇보다도 가장 단적인 게 네. DTV, LTV, DTI 네. 완화했는데 집값 오르지 않잖아요. 절대 안 오르죠. 네, 그러니까 첫 포석부터 완전히 잘못돼 있는데도 그걸 잠깐 반짝하는 것 같더니 곧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도 똑같았습니다. 그렇죠. 서울 집값이 3주간 올랐다가 4주째 만에 내리면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0% 변동이 하나도 없다. 그런 통계를 지난 주말에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근자에 했던 말인데 어느 경제부총리가 경제 망하라고 경제정책 운용하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안 되면은 뭡니까? 능력 부족이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정성은 있지만 실력이 없어서 경제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망해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없으면 그만두시든가. 그나저나 일본 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우리한테 결코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경제팀이 지금 연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거 뭐 내년에 가서 상반기 상황 보고 대응하겠다 이러면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야당이 뭐 예산이다, 개헌이다, 선거구 획정이다 해서 이런 거에 신경을 못 써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볼까요? 네.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민주화운동 유가족들, 네.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 도립의료원으로 오십시오. 무료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도 호평을 하고 이렇군요. 뭐처럼 새누리당 네. 단체장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준 경기도 의원은 경기도립의료원이 지난 5일자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정신과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라도 민주화운동 고문 후유증 유공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침을 결정한 경기도에 감사한다라면서 남경필 지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가 뭐 연정 제안을 했었죠, 야당에다가. 네.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연정이 구축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의지만 보더라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국민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아울러 뭐 남경필 지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도대체 어느 정권 후대의 정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위해 쓰신 분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는지 이거 뭐 반성할 사람들은 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사람은 없고 당한 사람만 있는 이런 고문. 이거는 역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 제목을 붙이는데 그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지난 2012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예. 오늘 제가 이 공판이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에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김어준 씨, 주진우 씨가 이제 공판장에 들어가는 거를 공판장이 아니죠. 예. 재판정에 네. 죄송합니다.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옆에는 김어준, 주진우가 있었고 저 끝에는 김용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좌 김용민, 우 김용민 해가지고 두 김용민의 호위 끝에 법정에 들어섰는데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사망자 박용철 씨의 측근이면서 박용철 씨 사망 당일 박용철 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를 피고인 측 그러니까 김어준, 주진우 변호인단이 이렇게 네네.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근데 2012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이 불가능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저와 동명이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이 황모 씨의 경우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 개입한 폭력배로 박용철 씨가 사망하고 얼마 뒤 사망했다. 이 황모 씨가 갑자기 사망해서 변호인도 놀랐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사망했다. 네. 변호인도 변론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도를 통해 알았네요. 사실 이전에 서울 고등법원 법원 뜰에서 네. 김어준 씨가 이제 담배 피울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하나둘씩 죽어간다고 네. 이유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제가 웃은 거는 이제 기가 막혀서 웃는 겁니다. 뭐 즐거워서는 절대 아니고.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네.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증인 신청을 했었던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 셈이 됐네요, 보니까. 어허. 예. 유일한 목격자인데. 네, 사실 이 사건은 2012년 12월 10일자 시사인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그 보도를 한 사람은 주진우 기자입니다. 박용철, 박용수 씨, 경찰 발표로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칼부림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박용철 씨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용수 씨는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자살을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박용수 씨는 박용철 씨에 비해서 몸이 왜소한 데다 또 심성도 아주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혼자 그 왜소한 사람이 몸집이 큰 사람을 예. 흉기로 제압해서 사망까지 할 수 그것도 있느냐? 사망시킨 걸 보면은 이게 뭐 진짜 이 찌르고 뭐 후비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끔찍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영화에도 나왔죠. 이건 진짜 전문 킬러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데 참 심성이 착한 박용수 씨가 그렇게 했다는 것도 우습.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박용수 씨. 박용철 씨가 살해된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말이죠. 경찰은 박용수 씨 자살에 의한 변사로 내사 종결을 했는데 하지만 시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수사기록을 입수해서 단순 살인으로 보기 힘든 정황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의문점을 짚었고 나는 꼼수다에서도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보도가 나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씨가 이 기사를 쓴 주진우 기자와 같이 함께했던 김어준 씨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네. 저는 고소를 안 했어요. 왜 그 순간에는 발언을 안 했나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제 말은 다 편집을 한 면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 내용이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별로 추임새밖에 안 나왔던 거죠. 예. 박지만 씨가 보기에 별로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박지만 씨가 보기에 굉장히 덜 괘씸했던 모양입니다. 예. 자, 일단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 이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 주진우에게 징역 3년, 김어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은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고, 그랬죠. 네.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그대로 판사가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 판사도 이건 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무죄를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하더라도 예. 유무죄를 날리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참. 이제 판사는.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그런 결론, 네. 이 결론을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배심원단은 무죄라고 해도 판사는 유죄라고 편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그 재판 당시에 배심원들은 무죄. 그랬다, 맞다. 제가 참 평결을 착각했군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유죄. 안 시인에게 예.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그랬죠. 그런 안도현 시인은 2심에서 무죄.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배심원단의 견해를 판사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죄가 아니다라는 거 지금 도달한 건데. 예. 김어준도 그렇고, 김어준 주진우도 그렇고, 안도현 시인도 그렇고, 그렇게 다 무죄가 나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수구 언론들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판결한다라는 식으로 그랬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국민참여재판 적극 도입해야 한다던 신문이 또한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지들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이건 포퓰리즘, 대중심리, 감성 논리 이런 얘기하고요. 지들이 또 환영할 만한 판결이면은 이 판사는 누군가, 항상 중립적이고 과거에는 또 여권에게 불리한 판결도 했다. 이러면서 잔뜩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12년 전이 훨씬 넘었죠. 예. 김대중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뻔히 보니 그나저나 예. 이 사건의 직접적 관련자들 또 유일한 목격자가 모두 사망했다는 거 이게 예. 참 소름 끼치고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얘기가. 자, 일단 지금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심리의 공판. 오늘 이제 검찰 구형이 나옵니다. 네. 아마도 1심과 유사한 그런 비슷한 구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1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징역 2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이 시간쯤에는 내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한 서너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요. 네. 검찰이 계속 미뤘습니다. 재판을. 이게 무슨 꼼수가 있을까요? 이 피고인 측은 절대로 그동안 재판을 미뤄달라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뭐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구형이 나오게 되면은 뭐 통상 3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2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예. 아마 12월 초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마지막 한번 볼까요? MBC 대주주죠. 네.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김문환 이사장이 지난 14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 생가 추모관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97회 탄신제. 네. 탄신제 이런 탄신이라고 용어를 합니다. 탄신. 탄신. 예. 여기에 참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남권 지역 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뭐 지역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 참여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박문진 이사장 이 사람은 또 왜 참석을 했을까요? 박문진이 어떤 곳이냐면은 MBC의 대주주입니다. 자, 또 여기 남유진 구미시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남유진 구미시장, 뭐 구미시에서 벌어진 행사니까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 양반이 아주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었죠. 네. 반인 반신이다. 박정희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말을 해서 빈축을 샀던 인물이죠. 자, 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장의 이런 참석, 뭐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개인입니까, 그게? 예. 자, 이 공영방송의 대주주의 수장격인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에 참석한 것.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개인 자격이라고 하지만 김문환 씨라고 보도한 언론은 없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렇게 다들 보도하고 있으니 뭐 그의 행보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에요. 예. 반인 반신이라면서요. 예. 그러면은 반인 반신인 분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세금도 뭐 한 절반만 걷는 뭐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구형이 나왔죠. 구형이 나왔다고 하시는군요. 네. 1심과 동일하게 주진우 3년, 김어준 2년 네. 구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름 뭐 뻔짜의 그 구형이었습니다. 네. 예. 선고 공판 좀 지켜보기로 한 하고요. 3주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재판부가 네. 언제 그 판결을 내리겠다 그 시일을 분명히 언급했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예. 언급하죠. 예. 그 부분도 보도가 나왔는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한 내용 있으면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4분 되기 직전입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뉴스 행간 이어가죠. 제가 오늘 방송국에 조금 일이 있어서 빨리 나왔는데 오다가 올림픽대로 아주 꽉 막히는 곳, 항용 막히는 곳이긴 하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어떤 그 1톤 트럭, 생계형 트럭으로 한눈에 봐도 생계형 트럭 같던데 뭐 이렇게 야채니 뭐 이런 거 싣고 이렇게 행상 다니시는 동네마다 그런 트럭이 아우디 7 그것도 임시 번호판 그러니까 아직 정식 번호도 받지 않은 막 인도된 지 보름도 채 안 됐단 그런 차량이잖아요. 임시 번호판 달고 있다는 건. 거기가 이렇게 두 차선이 합쳐지면서 지그재그로 서로 차선에서 한 대씩 사이좋게 합류해서 일렬을 이루어서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구간인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우디 차가 앞에 있고 생계형 트럭이 뒤에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뒤에서 추돌 내지는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난감하죠. 아우디 7 임시번호판이면 뭐 차량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래서 두 차의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뭐 서로 사고 접촉 부위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막 이러던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분 아마 하루 종일 한 달 내에 일해서 얼마를 손에 쥐시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받아서 아우디 차량 고쳐주는 거 서령 보험으로 한다고 해도 그 할증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대개 생계형 트럭들이 보험을 넉넉하게 뭐 이런 사건에 대비해서 비싼 몇 억짜리 이렇게 하고 잘 그러지 못하는 수가 많잖아요. 참 답답하고 눈이 짠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오랫동안 길을 막고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뭐 짜증을 내고 크락션을 울리고 막 그러던데 어찌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말이죠. 오케이 마리님, 불국사 영산대제 박정희 전 대통령 초상화가 법흥왕, 신라 법흥왕과 동급이냐 이러면서 그 지금 행사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아닌 게 아니라 부처님 존영 밑에 5사람의 아마 대각국사 이런 분들인가요? 거기에 우리 양복 차림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5명 사진 중에 동급 맞네요. 법흥왕과 동격. 그 따님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신라 선동여왕 이후에 1100년 만에 여왕이 났다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또 그렇게 칭송하고 그랬죠. 이렇게까지 속보이게 우상화 이런 걸 하고 싶을까요? 아무리 추모의 염이 크고 박 대통령에 대한 공과 중에 공을 높이 평가하고 뭐 향수를 가질 수 있죠.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니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좀 고급스럽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하면 자꾸만 이런 가십거리나 불필요한 그런 걸 유발하는데 말이에요. 반인 반신이라 그러고 탄신제, 박정희가 성인이냐 탄신제라는 용어를 쓰게 이런 견해도 록 에이지스님 주셨습니다. 헐헐헐님은 반인 반신 상태면 언데드? 아직 죽지 않은 건가? 무슨 좀비냐 이런 말도 해주셨고요. 근해서방님 검찰 구형 오늘 있었던 2심 주진우 김어준 그 건 말이죠. 원심대로 피고인 주진우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다가 6월을 더해서 3년이고 김어준에 대해서는 2년.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꼭 선고해 주길 바란다 라고 이제 재판이 구형이 됐다는 얘기죠. 고 박용철 씨의 사체 상태에 대해서 오케이 마리님이 자세히 써주셨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매우 잔인한 참상이군요.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이 건 관련해서 그 히스토리를 아주 자세히 올려주셨군요. 혹시라도 첫 보도를 모르셨거나 무슨 사건인지 뒤늦게 들으신 분께서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마침 오케이 마리님이 올려주셨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사건의 개요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요한님, 오프닝 듣고 눈물이 나네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오늘 저녁 전화 한 통화 드려서 진지 드셨냐 이런 모드를 한번 물어보십시다. 전화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라도 드릴까 합니다. 네, 사도 요한님 닉네임처럼 개신교 신앙인이신 모양이군요. 네, 전화가 됐든 기도가 됐든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시 상념에 젖는 것도 그렇겠죠. 날이 추워지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조어를 하나 소개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하죠. 초이노믹스
아니다. 초이 코믹스다. 저 삐리좀비님. 노믹스가 아니고 코믹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현동 신사는 한술 더 뜨셨습니다. 초이 매드니스. 미쳤나요? 국민은 경제 때문에 골병 들고 있는데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여의도 정치권 탓만 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은 마치 갑자기 구름 위에 하늘에 무슨 옥황으로 올라가 버린 듯 정치에서 싹 빠지고 실은 중요한 키는 청와대에서 다 쥐고 있으면서 야당 탓만 합니다. 국회 쪽 바라보면서. 국회 어쩌다 가면은 진시황 토용들처럼 잔뜩 인해 장막 쳐놓고 빨간 카펫 걸어가기나 하고 말이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게시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 그 후폭풍,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 날이 갈수록 수그러들기는커녕 요원의 불길처럼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협의 가장 중추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변호사회, 줄여서 서울변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오늘 대법의 쌍용차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대단히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공식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관련 기사 연합뉴스인데요. 일부 들으시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죠.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영중 서울변회 인권위원장 등 인권위 소속 변호사 15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어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서울고법의 해고 무효 확인 판결로 고통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런 꿈이 산산조각났다고 비판했다. 네, 흔히 생각하시는 무슨 민변, 일테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런 데처럼 일정한 분명한 경향성과 일정 수준의 정치성을 확실히 한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서울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죠. 뭐 웬만하는 고고 현직 마치고 나면 다들 서울에서 개업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서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한변호사협, 변협의 중추를 이루는 거 맞습니다. 제가 민변 말씀을 드린 것은 일정한 경향성이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민변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전체 변호사들의 대표기구인 서울변호사회의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도 나섰다라는 점에 일단은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그룹의 속해 있는 변호사들만의 일부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서울변호사회 변호사들은 오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현재의 대법원은 경영 판단 이론에만 입각해서 정리해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부인하고 기업의 무한한 자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우쳤다는 얘기죠. 대법원이. 그걸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면 검사하다가 온 사람, 판사하다가 온 사람, 처음부터 변호사하다가 처음부터 변호사로 시작한 사람 다 섞여 있죠. 어쨌거나 법조 3륜 중에 한 축이고 법을 가지고 두말할 필요 없이 법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생활이자 무기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도 현재의 대법원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걸 자기들의 의견을 말한 겁니다. 그럼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원 중에 법원이고, 감히 누가 우리 하급심 판사나 누가 우리 판결에 뭐라고 제동을 해? 토를 달아? 주석을 달아? 저런 고약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옛날에 그랬어요, 대법원들이. 이제 장유유서에다 유교 문화의 고루한 그런 권위의식도 많이 작용을 해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변호사 얘기 조금 더 들읍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에게 해고라는 것은 곧 죽는 것이다. 근데 이번 대법 판결은 그걸 간과했다. 그 세정을 몰랐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사용자에게만, 즉 기업에게만 유리한 몰정책적인 판결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한 저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서울지방 변호사들의 이런 견해 표명에 일단 동의합니다. 또 이번에 주심 판사를 맡았던 박보영 대법관에 대해서도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주심을 맡았던 박 대법관은 여성 출신 그리고 비서울대 등의 이력으로 이른바 소수자 몫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주심 판사 하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원 합의체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심 판사의 역할이 커진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보영 대법관이 수년 전에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판사라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심증을 두고 은근히 열거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관은 판결로서 말한다. 작가는 글로서 말한다. 이런 대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한 판결은 그 법관이 쭉 지나온 자신의 과거와 자기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의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내리자마자 하급심,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 이런 자조 섞인 말들 많이 했습니다. 대법원 가면 또 뒤집힐 텐데 우리가 소신대로 밤새도록 법리를 짜고 새로 달라진 사회의 흐름,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무엇이 인간 공동체의,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선, 함께 추구해야 할 지선에 적합한 것인가? 이것을 아무리 고민하고 용기 있게 판결문을 작성하고 그런다 한들 1심 또는 2심에서 그렇게 올려보낸다 한들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판이 뒤집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뭘 보고 하겠느냐. 그럼 그 폐쇄적인 법관사회에서 진짜 시대나 역사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중요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기보다는 상급심에 가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이 짜놓은 큰 아웃라인에 근거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판결,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조 섞인 말들을 해왔습니다. 법관은 다 아시죠? 법과 법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딱 그 두 가지만 적용을 받습니다. 실정법과 본인의 양심.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주관적인 거고 우리가 무슨 사회과학 또는 정치 문제에서 토론을 하게 되면 주관은 철저히 배제하자. 사설, 신문 기사, 칼럼 전부 다 주관은 배제하려고 철저히 고생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관이 들어가 있으면 이미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든 담론 공간에서 유일하게 어느 한 개인의 주관 또는 양심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사법부의 법관들입니다. 그만큼 법관들에게는 그 양심,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체들이 법관의 양심은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불문율처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오로지 그 두 개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할 법관들이 상급심 대법원 법관들이 어떤 경향을 갖고 있고 최근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기류를 미리 간파하고 그거에 맞춰서 눈치껏 움직여야 한다면 이미 그것은 법관의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죠. 법관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려고 하다가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는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헌재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좀 판가름을 해 주십시오. 그 헌재 판가름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 건의 판결을 멈추겠습니다. 그걸 보고 위헌 심판 청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법이 분명히 반해서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법관의 양심입니다. 즉 양심이란 법관에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목숨 그 자체죠. 그런데 대법원에 그런 판결을 받고 나니까 하급심 판사들이 자조적으로 법리 자체 구성보다는 상급심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뒤집히는 판결은 법관들의 인사 고과에 치명적이니까 자기 앞날에 굉장히 오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거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가인 김병로 선생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초석을 다져놓았고 그 많은 인권 변호사들, 조영래 변호사 등등등 시작해서 지금도 일신의 영달보다는 이 사회의 미랄과 소금을 자처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그 오로지 한 군데 다 사법부 독립, 이 사회의 마지막 파수이자 보루 역할을 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판사들이 이렇게 위축돼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누구나 다 승인하고 존귀하게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 이런 말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2심 판결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2심 판결문은 쌍차의 정리해고는 합법적이지 않았다. 무효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이번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지만 2심 판결문으로 재판부의 그 해고 무효 논리는 정리해고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즉 노동자 탓이 아니다 이겁니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논리는 2심 재판부가 나름의 법리를 세운 것이라고 많은 판사들이 2심 판결문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어요. 2심 재판부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라는 대전제 아래 인원 감축 규모에 관해 사용자가 합리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증명했느냐? 2심은 아니라고 봤죠. 두 번째, 쌍용차 사건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회사가 인원 삭감 규모를 결정한 것인데 감사보고서 중에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이 과다 계상되어 있어 즉 손해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이겁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인원 삭감 규모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서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완벽한 수미 일관한 법리 체계를 갖추고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가볍게 뒤집었습니다. 노동자를 대리하고 있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뉴스 행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2심에서는 쌍용차가 구조조정 규모 산정에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서 사실관계 입증이 안 됐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는데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 구조조정 규모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회사 쪽의 주장을 그냥 다 사실로 인정을 했다. 그런데 원래 대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법률 적용의 잘잘못만 판단하는 곳입니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이 피고인에게 이 죄목을 적용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것만 보는 건데 이번 대법원은 사실관계 규명 문제까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훨씬 월권한 것이죠.
월권까지 해가면서 대법관들이 이번 쌍차 판결을 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사용자들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몰 정책적인 판결이라는 오늘 서울 변호사 한참 후배 변호사들의 공개적인 지탄성 비판 그리고 공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고약한 후배들이 건방지게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치부하실 일이 아니고요. 법리와 판결문으로만 말하는 게 법조인들의 질서이자 세계라면 오늘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개적인 질문성 비판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관들도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후배에 대한 예의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가을에 쌀과 연탄 들여놓고 김장해 놓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아닌데요. 이 나이 되도록 저 혼자 김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겁없이 씩씩하게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아침 10시 반 강원도 철원군 천원읍 대마리로 오십시오. 큰누님 맹경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즐거운 김장 체험. 그날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 도토리묵, 수육, 두부로 차려지는 점심 식사도 있고 DMZ 생태관광 예정도 있습니다. 자, 함께 모여서 김장해요. 11월 22일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하는 김장대회.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진님 010-9523-5400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복지 논쟁이 계속 가열되고 있던데 새누리당이 결국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했다 그럴까요? 선택적 복지를 아예 그냥 전면에 딱 표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표현은 이제 선별적 복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무상복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좀 국민적인 입장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선별적 복지 나라 재정이 어렵고 또 세수 확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 부족한 재원으로 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지 재원을 사용을 해야 된다. 나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무상복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기조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을 뚜렷이 이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선거 때마다 있는 무상 세례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얘기한 뒤 일주일 만에 지금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결국은 이게 호세대에 부담이 될 테니 재원이 부족한 만큼 그 부족한 재원으로라도 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재원을 좀 배분하자 이런 주장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또는 선별적 용어는 그겁니다만. 네네. 선별적 복지냐는 지난 대선 때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박근혜 후보도 선택적 복지는 아닌 거고 생애 맞춤형 주기별 복지 이러면서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예 그냥 대선 때 내걸었던 건 용도 폐기하고 정체성을 커밍아웃 한 겁니까? 사실상 지금 정체성을 그러니까 커밍아웃 했다, 유턴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은 IMF 직후부터 계속 나왔었고 아예 없던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 무상급식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죠. 네. 그때 물론 서울시장, 경기지사 다 새누리당이 차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좀 더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2011년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를 하면서 사퇴를 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승리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상급식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일정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안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은 사실 그때 목소리를 계속 낮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얘기하다가 네. 2011년 이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로는 사실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장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2012년 총선 당시 그리고 특히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생애 맞춤형,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그리고 이게 이제 기초연금 또,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또, 이런 부분들까지, 또 무상보육,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은 이 보편적 복지를 채택한 거죠. 수용하면서, 그렇죠. 네. 수용하면서 공약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이미 많은 지적들이 나왔던 게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보수 진영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표를 중도층의 표까지 이제 흡수를 해서 결국 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승리한 건데 지금 와서는 작년 기초연금 논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얘기하는 그 근거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세수가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부족하다. 네. 또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서 호세대에게 부담이 온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국은 일부 상위 계층은 제외하고 이 복지 혜택을 좀 중하위층에게만 돌리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작년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네. 핵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면밀한 공약에 대한 검토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 표를 의식해서 이런 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쟁과 관련해서 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부자 증세.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 증세라기보다는 감세했던 걸 환원하는 수준.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건 딱 그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와놓고 네. 결국은 증세는
뭐 담배값이든 지방세든 뭐 주민세 등 이런 사실 뭐 서민 증세라고 이제 야당이 네이밍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자 감세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이 복지 부분을 어떻게 좀 만져보려다 보니 결국은 자신들이 애초에 주장했던 이 선택적 혹은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복지 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뭐 솔직하게 그냥 말로는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딱 치고 나왔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냥 읽어줄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논쟁이자 다툼의 시작일 것 같은데, 이거 바람 잘 날 없네요. 자, 야당 상황 하나 볼까요? 요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뭐 문재인 의원이 나설 것이다. 그럼 뭐 박지원 의원은 또 대권과 당권 분리하자 어쩌고 막 말들이 많은데. 네. 박지원 의원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우리 양 기자님 분석이시죠? 또 당권에 유격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이 당 안팎의 여론들을 좀 출렁이게 하는 주요한 인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워낙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흐름, 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나가는 의원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정보력도 굉장히 풍부한 걸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고요. 최근 야권 내에서 이 차기 당권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사실 가장 이 주목받는 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지원 의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권에 가장 가까워서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이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사실 당내 논란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이 당권 대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가 한 축이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엊그저께 이제 정동영 상임고문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이 호남 유권자들, 호남 민심은 새로운 독자 정당, 신당을 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노의 당권 장악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분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니 이 당권 대권 분리라는 명분 하에 문재인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표명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워딩들을 통해서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자신이 비노 진영의 대표 선수임을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 중에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권 대권 분리 문제를 얘기하니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당규에 보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데 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하다. 당권 대권 분리 문제 이거는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그럼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게 결국은 문재인 의원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다 미안하다. 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한대. 근데 하지만 문재인 의원은 누구나 다 대권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의원 뭐 현행 당원당규 거치지 말자는 것에는 뭐 박지원 의원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당원당규 못 박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문재인 의원은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박지원 의원이 이 차기 당권에 대해서 굉장한 좀 뭐랄까요 의욕
달리 표현을 하면,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좀 욕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여권 내에서 사실, 당 대표이긴 합니다만, 집권여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좀 입지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김무성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막역합니다. 실제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가깝다. 예. 이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개헌 문제 얘기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결국은 이 여당의 김무성 대표, 또 제1야당의 박지원 대표 이렇게 당권 구도가 형성되면 예. 내년에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내각제를 바라보는 그런 식의 권력구조 재편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좀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 이력이나 그리고 있는 권력구조 및 개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궁합이 좀 맞는 대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조합이 잘 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특정인을 당권에 나오지 마라 나와라 이런 말 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야당에서 항상 그게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 최소 3만여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국회 출입 기자 중에 최고 탑 클래스인 양정대 기자한테 하나 숙제 겸 요청을 하려고요. 네. 출입차 아니라고 빼지 마시고. 네. 전두환 씨가 박근혜 12.6 직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큰 영예인 박근혜 씨에게 6억 원을 줬다고 저도 이제 공인된 사실이죠. 예. 본인 입으로 시인도 했고 예. 그거 어떻게든 환원하겠다 이런 얘기 공언했었지 않습니까? TV 토론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정부 출범하고 하도 인사사고다 큰일이 뻥뻥 터져서 이런 거를 지금 어느 누구도 챙기기가 좀 사실 또 돈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애매한 점은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됐던 거고 본인이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그 이후로 진척이 어떻게 돼가는지 청와대에서 고민은 하는데 이를테면 한 30-40년 전에 그 돈가치를 지금 얼마로 환산을 할지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30억인가가 채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6억 원을 어떻게 할지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도 생각을 안 하는지 그 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좀 대신 알아서 전해주실 수 있나요? 금주 중에? 글쎄요, 한번 제가 취재는 해보겠습니다만, 예.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예. 최근에 그 관련한 얘기가 나온 게 아예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일단 취재는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시는 무서운 양정대 차장한테 취재 지시까지 하려니까 너무 눈치 보여서 말이죠. 아닙니다. 부탁드리고 나중에 그것도 한국일보에 멋지게 단독 기사 하나 쓰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예.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사자방 국정조사가 논란이 된 뒤 처음으로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맹형규 전 정무수석 등 집권 당시 청와대 수석 15명을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평소보다 많은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뉴스 사이트에서 이명박 그리고 자원외교를 입력했는데 2007년 대선 후보 때부터 검색됐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제가 만난 친구 중 상당수가 에너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외교를 다변화해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 총리를 자원외교할 사람을 세우겠다고 공언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적으로 일할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도 해외에 나가 자원 외교 등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의 역할이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 총리 후보자 역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물론 대통령 되신 뒤에 활동을 하실 줄 압니다만 저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의 보틀렉이라고 할까 애로인 에너지를 풀어가는 데 힘을 합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명박의 자원외교, 자원외교를 빙자한 영업이 시작되는데 청와대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오늘도 숨가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4강 외교에 주력했다면 오늘은 자원 외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이어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들로 주요 의제가 자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권 일부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공세에 초점이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기용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쪽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를 강화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동안 에너지 자원 외교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좀 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뒤, 즉 2011년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CNK 마이닝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카메룬에서 4억 2천만 캐럿이나 묻힌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2009년 김은석 총리실 외교안보 정책관과 지난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직접 카메룬을 방문해 기여했다는 내용도 선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발표 전날 3,400원 선이던 주가는 16거래일 만인 1월 10일 1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올해 4월 다이아몬드 대박을 터뜨렸다던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없었고 수조 원어치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던 광산은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불길이 번질까 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마치고 게시판을 조금 살피도록 시간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견해들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검찰이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최종했습니다. 무혐의니까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 최근 김무성 대표가 자신 있게 꺼냈던 개헌 카드를 스스로 접는 등 청와대 앞에서 극도의 몸살이기를 한 것과 따로 떼어서 볼 수 있을까? 그런 관측들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수원대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자료도 모으고 관심 가져왔던 안진걸, 으라차차 안진걸, 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씩씩해서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예. 이 땅에 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까지 힘 빠져 하면 안 되니까 저라도 힘을 내자 이런 주의입니다. 예. 예. 을이 너무 많다. 힘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이라도 힘내고 이광민 선생님도 씩씩하시잖아요. 시사평론할 때는 예. 누구보다도 씩씩하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씩씩하게 한번 인터뷰해 봅시다. 예. 오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 조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잠깐 전해 주실까요? 예. 뭐 구체적일 게 없는 게 검찰이 무슨 기자 브리핑을 하거나 예. 제대로 된 서면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무혐의 처분했음.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증거를 못 찾음 뭐 이런 식으로 두세 절짜리 기자들에게 뭐 통보를 해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부터 이제 보도가 나기 시작한 건데요. 본인들도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아예 회견 같은 것도 안 하고 질의응답도 받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무슨 그냥 뭐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정도가 아니라 한국일보, KBS 추정 60분, JTBC, 그리고 한겨레 신문, 신동아, 그리고 우리 국민TV까지 유수의 언론들이, 신뢰받는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의혹들을 쏟아낸 거거든요. 네. 그럼 최소한 김무성을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뇌물성 특혜 의혹에 당사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그렇죠. 작년에도 올해도 연속으로 증인에서 빠지는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국회에서 그렇게 당신을 보호해주는 건지, 김무성한테 정말 뇌물을 준 건지, 딸이 특혜된 건지 아닌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인수 총장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검찰이 김무성 대표가 무서워서 서면 조사만 한 것은 100번, 1000번을 양보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권력의 신여니까. 네. 그러나 온갖 불법 비리의 당사자로 고발되어 있고 그게 모두 대부분 확인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예. 그리고 정치권의 로비도 엄청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불러다가 제대로 조사하면 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00% 나올지 10%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심지어 이인수 총장마저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야당이나 진보 진영 수사할 때 보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이광윤 선생님도 많이 보셨죠. 예. 글쎄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니까 당연히 예. 조사를 했어야죠. 그래서 예, 그럼요. 뭐 혐의가 그럼요. 있고 없고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 고소인과 비고소인 하는 건 너무 수사의 기본인데 그런 거 예, 없이 맞습니다.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지 자꾸만 예.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이른바 뇌물 때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간 예, 맞습니다.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개, 한 서너 개만 좀 아주 골라주실까요? 짧게 표현드리면요. 네. 작년 2학기에 전국의 미대 교수들 평균 채용 연령이 44세입니다. 그러니까 44세란 말은 박사학위도 마치고 교육이나 연구나 정시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네. 주로 교수가 겨우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겨우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수원대는 김무성 대표 딸이 작년에 만 30세이고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한데 뽑았고 공고문에 보면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럼 둘 중 하나 4년 이상 내야 되는데 네. 둘 다 4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교수를 그동안은 계속 수원대 미대가 비정년 트랙만 뽑다가 몇 년 만에 정년 트랙으로 해필이면 김무성 대표 딸을 뽑았고요. 예. 그 다음에 5명을 정년 트랙 뽑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인 김모 교수만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기획 특혜다. 그리고 얼마 전에 JTBC에서 결정적으로 김무성 대표 따님이 낸 이력서를 보니 중요한 자기가 단독 전시했다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나머지는 다 공동 전시고 하나만 단독 전시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름도 없는 허름한 카페에서 그렇다고. 공동 전시한 걸 단독 전시로 했다라고 예. JTBC가 특종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종합해보면 이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교수님 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도 마치고 강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피눈물 나는 꿈을 빼앗은 겁니다. 네. 사비리 세력을 비호한 것도 나쁘지만 다른 사람들의 꿈을 짓밟은 게 저는 더 괘씸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인수 총장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빠졌잖아요. 네. 아니 이인수 총장이 얼마나 되는 권력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일개대학 사립대학 총장인데 예. 국정감사에 보니까 무슨 재벌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도 불려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2년 연속 빠졌어. 2년 연속 이렇게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파워맨입니까? 이인수 총장.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건희, 현대자동차의 정몽구가 계속 빠지거든요. 보면. 예. 아무리 불러내려고 그래도 야당에서. 아, 그 급입니까? 그 정도의 파워인가 봐요.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입니다. 이인수가요. 그리고 안 처장님, 잠깐만. 예. 저희 지금, 우리 여기 국민TV 라디오에서도 진행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OK 마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청취자 한 분이, 우리 애청자죠. 예. 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주요 인맥이라는 표를 하나 올려주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청취자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인수 총장의 파워는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맞습니다. 예, 그럼요. 김무성 대표하고 친한 친구란 것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예. 우선 정계 쪽에는, 예.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인맥입니다. 정계. 대표적인 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교수, 강건재 김 대표의 딸인 김현경 씨고요. 그 다음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골프장에 가서 골프만 치시는 게 아니고 딴 것도 좀 하시는 분이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예. 네. 근데 이 박 전 의장의 딸 박가경 씨도 수원대 음대 교수예요. 예. 좀 그러니까 정계에서는 이제 김무성, 박희태 이런 분들하고 좀 돈독하다고 알려져 있고, 고대 항맥으로는 고대가 또 그 단결력 이런 거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 4선인가 5선 의원 좀 가깝다 그러고, 그다음에 조기준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기획실장 맡고 있는데, 자기가 수원대 총장으로 있는데 수원대 경제금융학교 교수니까 수하처럼 부리겠죠. 예. 언론계 쪽에는 대표적인 게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인데, 홍 회장의 사촌인 홍서구 씨가 수원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좀 유명하거나 힘센 분들의 자제나 뭐를 수원대 교수들로 많이 영입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만약 시선하면 사실 김무성 대표 딸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 채용 비리도 있을 거라는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수원대 안팎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수원대가 그렇게 크거나 아주 비중 있는 사립대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잘은 몰랐는데, 수원대 교수를 하려면은 공부나 전시만 잘해서가 아니고 이른바 아버지나 집안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좀 든든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돈이 그 유명한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 그러니까 이제 방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씨가 이인수 총장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했죠. 이런 정도의 정계, 언론계 쪽에 인맥을 갖고 있고, 고대 항맥도 좀 있는 것 같고. 자, 그래 이제 대충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고발장을 접수 후에 그동안 몇 차례 조사를 받으러 다니셨죠? 6월 25일 날 고발했고, 벌써 고발인 저는 2번이나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검찰이 제일 힘주어 묻던 게 뭐든가요? 그러니까 고발한 근거는 뭐냐. 저들도 꼼짝 못할 만한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으면 좋다 그러는데, 아니 저희가 그 증거 있었으면 벌써 제공했죠. 그리고 이게 뇌물은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거는 원래 증인이 힘든 겁니다. 뇌물은 돈이 오고 가니까 계좌에 흔적이 남습니다. 전달한 사람 흔적이 남거나. 근데 이 뇌물성 특채 있잖아요.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원래 흔적이 잘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정황을 종합해서 도저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됐으면 떨어진 사람들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예를 들면 전시 경력 같은 것도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왜 5명 뽑기로 했는지 1명만 뽑았으며 이런 것들 다 다시 조사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 이인수 총장은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전례로 보면 구속감입니다. 심지어는 그 세월호 가족들이 약간의 그런 시비 붙었다는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들 아닙니까? 황당하게도. 근데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에서도 33가지의 불법 비리 사실이 적발이 됐어요. 죽은 사람이 이사에 참여하고 의결을 하질 않나.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수원대도 졸업하랬는데 수원대를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를 유지해서 미국의 대학에 입학을 시킨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건. 세계적인 망신이거든요, 이건. 예. 그리고 뭐, TV조선, 신한은행이 학생들한테 썰어준 50억을 TV조선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배임하고 횡령이거든요. 예. 이러다 딱 구속시켜서 열심히 수사하면서 그동안 네가 당신께서 정치권을 로비한 것도 대라. 엄벌 받는다. 그래서 다 불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100%도 50%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진술이라는 게. 네. 수사에 ABC도 안 지킨 겁니다. 예. 어떻게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대단한 사안에 서면 조사만 해버리고 소환도 안 하고 마무리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한테는 계속 이건 뭐 증거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검찰이. 예. 근데 어쨌든 고발인은 2번이나 부르고 예. 또 제가 한 번 더 가겠다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리고 제가 서류로도 수원대가 검찰을 속였다는 의혹도 있어서 네. 그런 자료도 다 갖다 냈습니다. 이메일로. 네, 제출했다고요? 예. 또 고발인 2분이나 부르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피고발인들은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고소고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건 ABC가 아닌 건데, 물론 김무성 예, 대표는 당연히 조사도 안 했을 것이고요. 서면으로 했다는데 그게 무슨 뭐 형식적으로 보내놓고 답해라 하니까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김무성 대표가? 예, 저질렀습니다. 그럴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죠. 아이, 참.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제가 오늘 검찰을 그동안 권력이 신여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 청취자들께 권력이 신여란 말도 아깝다. 예. 무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없을 무자, 이게 찰이라는 게 이제, 예, 밝힐 찰, 관찰할 찰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 밝힌다. 무찰이라고 제가 이제 붙여놨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십시다. 예. 여당은 뭐 한통 속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예. 그럼 야당은 요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꿀먹인 벙어리인지 손방망인지 예.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자, 두 가지인데 일단 정치도 이상 상대방 대표라서 네. 한참 뭐 흡사하고 있어서 공격을 세게 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한겨레 21 특종 보도에 하면 방금 이제 이광윤 선생님도 낭독해 주셨지만은 정세균 의원하고도 친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불철저하거나 또는 묵인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친분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비리가 교육비리거든요. 네. 잘하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가치가 전도되고 그 학생들이 받을 충격은 또 얼마나 크며. 네. 그리고 결국 그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상기대에서 김문기가 복귀하고 이인수는 건재하고 오히려 지금 수원대 문제 제기한 교수들 6명은 지금 퇴직돼가지고 길거리를 해보고 계시거든요. 수원대도 그렇습니까? 예, 수원대 6명. 네. 상기대도 정자 교수님 지금 기계제 당했잖아요. 학생들 불법 프락지 매수 의혹도 있고. 예. 그러니까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이어간다 그랬는데 네. 제가 보기엔 상지대의 불의와 수원대의 불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이어받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주 불의한 곳이라는 걸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받는 게 아니라 이미 불의가 접수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들고 이러셔야 되는데 야당이 여러 가지 이유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식이니까 결국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다. 네. 외면받는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동안 고발인으로서 이 예. 사건을 아주 맨 일선에서 잘 해왔건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예. 좀 허탈은 하실 텐데. 그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고도 할 거고요. 네네. 예. 이 건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건 아닐 터이니까. 예, 그럼요. 계속 예. 다른 뉴스가 또 추가로 생기면 다시 연결을 하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인터뷰 저희가 항고도 하고 네. 추가적으로 새로운 문제 사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좀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네. 예. 기백이 항상 대단하시고 역시 씩씩하시군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과 김무성 대표 딸 수원대 교수 특채 관련해서 인터뷰 나눴습니다. 게시판을 한두 개만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별리고님, 안진걸 최고세요. 이렇게. 네, 최고입니다.
투더코어님, 어느 날 기자가 도올 선생한테 물었다. 선생님, 사회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도올 선생 왈, 너하고 나만 잘하면 된다. 기자와 교수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의미심장합니다. 국물도 없으다님, 우리나라 법조계 하급심에서 어차피 대법원에 가면 또 뒤집힐 텐데 라며 소신 못 펴는 발언을 했다던군요. 어차피는 가장 비겁하고 소심한 말입니다. 뻔한 결과 앞에 어떤 시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어차피라는 말 대신에 그럼에도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하, 그럼에도. 대법원에 가면 또 뒤집힐 텐데 그럼에도 소신 판결과 발언을 하겠다. 네. 그럼에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화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정신으로 굴하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잘 써주셨고요. 아까 네네. 하늘돌고래님 시간이, 하늘돌고래님의 견해는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중요한 말씀 주셔서 제가 잊지 않고 말씀드리죠. 같이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클로징 말씀드리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 유우성 씨에 대한 재판에서 유 씨가 남한에서 북한에 보위부 일을 했다는 검찰 측 핵심 증인인 탈북 여성의 법정 진술이 거짓이었으며 국가정보원이 그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이른바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언 또한 조작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 씨 1심 재판의 주요 증인인 탈북 여성 A씨의 전 남편 B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즉 자기의 전처가 유우성 씨 가족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간첩 신고를 하고 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국정원이 A씨의 법정 증언과 인터뷰를 대가로 총 2천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B씨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A씨가 도움을 청해 오길래 자신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줬다면서 자신의 죄까지 털어놨고 유우성 씨에게 얼마 전 사과도 했다면서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들은 A씨에게 지급된 2천만 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일 것으로 보고 있고 특검을 통한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문의 지난 날들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고 아직 명백히 현재 진행형입니다.